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제 독성 관계는 정리합니다입니다. 저자는 권순재, 출판사는 생각의 길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권순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현 인천세종병원 정신건강의학과장 및 치매 전문 인지재활센터장. 저서로는 약한 게 아니라 아팠던 것이다가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원 P씨는 시댁 근처에 사는 30대 후반의 워킹맘이다. 그녀가 내 진료실에 찾아온 이유는 가슴의 답답함과 시도 때도 없이 화가 나는 감정 조절의 어려움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과 자신의 주변 환경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P씨는 남편과 초등학생인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직장 동료인 남편과 만나서 연애를 시작했고 아이가 생겨서 급히 결혼을 결정했다. 당시 P씨의 시댁은 큰 서점을 운영하는 부유한 집안이었다. 남편은 그 집안의 둘째 아들이었다. P씨의 결혼은 그 시작부터 순탄치가 않았다. 시댁에 처음으로 인사를 하던 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손이 떨리고 눈물이 글썽거린다고 했다. 내가 아이만 아니었으면 이 결혼 절대 허락 안 했을 거다. 우리 집에 얼마나 많고 대단한 곳에서 선자리가 많이 들어오는지 아마 모를 거다. 우리 집안은 원래 너희 같은 집 사돈 맺을 만한 집이 아니다. 너희 동소되는 사람 집안 정도나 돼야지. 뭐 어쨌든 이제 와서 결혼을 안 시킬 수도 없고 내 아들 절대 기죽이지 말고 살거라. 모든 집안의 대소사와 명절 준비는 당연히 그녀의 몫이었다. 음식 준비가 서툴다고 핀잔을 주는 시어머니와 함께 종일 쉬는 소리를 들어가며 제사 음식 준비를 해야 했다. 남편이 잔업이 있는 날에는 남편도 없는 시댁에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모시기가 일쑤였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두 사람 모두 P씨에게 수고한다거나 잘했다고 하는 등 말 한마디 하는 법이 없었다. 언제부턴가 P씨에게는 그 모습이 공경해야 할 집안 어른보다는 자신이 응당받아야 할 돈을 받으러 오는 채권자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가정주부인 P씨의 손윗동서는 멀리 살면서 명절을 포함해서 1년에 4번 시댁을 방문할 뿐이었다. 아버지가 공직 높은 자리에 있는 동서를 P씨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어려워했다. 한박 웃음을 지으며 이야기하고 있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동서가 먹을 식사를 주방에서 혼자 준비하던 P씨는 문득 자신이 이 집안의 하녀 같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녀를 냉랭하게 대하다가도 그녀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녀를 불러 일을 시켰다. 같이 있으면 눈치를 보고 안절부절 못하는 그녀와는 달리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전혀 불편하지 않은 듯 했다. 시어머니는 P씨가 자신에게 할 도리만 다하면 P씨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기분인지 관심 자체가 없었다. 시어머니는 매번 자신이 응당받아야 할 대접을 받는 것처럼 생각했고 그녀가 마음이 없는 기계인 것처럼 생각하는 듯 했다. 시어머니와 반대로 P씨는 지속해서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날에는 자신이 무언가 잘못한 것처럼 죄책감을 느꼈다.
몇 달 후에 시아버지가 암 판정을 받고 증세가 악화되어 요양병원으로 옮긴 후에는 그녀가 해야 할 일이 더 늘어났다.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시아버지를 챙기는 것도 직장을 다니는 그녀의 몫이 되었다. 그리고 급기야 시어머니는 합가하고 싶다는 기색을 비치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것만으로도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그녀로서는 절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다. 기가 막히게도 남편은 반대하기는커녕 망설이고 있었다. 반면에 아주버님과 손윗동서는 합가를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었다. 그녀가 싫은 내색을 비추자 그들은 피씨를 정도 없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갔다. 그녀의 말대로 시어머니에게는 피씨가 자신의 권위에 복종하느냐 아니냐만이 중요했다. 그것은 시어머니가 집안일을 하지 못할 만큼 몸이 약해서도 시어머니에게 돈이 없어서도 아니었다. 피씨의 시어머니는 건강했고 돈도 많았다. 그녀가 피씨에게 그럴 필요는 전혀 없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혹독한 시집살이에 시달리고 그러면서도 세상이 변화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던 피씨의 시어머니에게는 자신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주는 상황이 필요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있어서 그것은 옛날에 자신을 괴롭히던 본인의 시어머니와 자신이 같은 대접을 받는 것이었다. 피씨의 시어머니에게 있어서 피씨가 복종하는지의 여부는 자신의 지난 세월에 같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제였다. 그녀는 명백하게 부당한 대우를 강요당하면서도 스스로가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이 그녀가 스스로 독성 관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 주도자와 협력자들이 끊임없이 희생하지 않으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나쁜 며느리라며 그녀를 세뇌시켰기 때문이다.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것이 무서웠던 피씨는 보통의 정상적인 시댁에서는 최근에는 거의 없어지다시피 한 불합리한 대우를 참아가며 받아들였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며느리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분노하고 동시에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가슴 아파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아파서 견디지 못할 때면 자신을 기만하며 속이기도 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이 분명히 독성관계 안에 있으며 남들이 그녀의 입장과 공감 능력을 악용하여 조종하고 있다는 인식이었다. 그리고 자신이 필요 이상으로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강요받고 있으며 막상 그것을 강요한 그들 스스로는 그 기준을 조금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 또한 필요했다. 진료실에서 독성 관계와 관련된 면담을 거듭하며 그녀는 점차 그녀 자신의 감정들과 남들로부터 강요받은 감정을 분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시어머니가 노화로 인해 몸이 불편해져서 기분이 예민한 것도 그녀의 시아버지가 암에 걸린 것도 그녀의 탓은 아니었다. 사업을 하는 시아주버니 부부가 멀리 살아서 한 번 올 때마다 오랜 시간이 걸려 불편한 것도 그녀 탓이 아니었다. 오히려 피씨는 승진까지 포기해가며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이들은 은연중에 그 모든 것을 피씨가 책임져야 할 문제처럼 몰아갔다. 하지만 그것은 각자가 책임져야 할 문제였다. 그녀가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들여 희생할 수 있으면 모르되 원하지 않는데도 인생과 정신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니었다.
P씨의 의견과 상관없이 P씨의 시댁 식구들은 시어머니와 P씨 부부가 합가한다는 것을 거의 기정사실화했다. 당사자인 시어머니조차도 P씨와 전혀 상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독성 관계가 고착화된 집단에서는 희생자를 제외한 주도자와 협력자들은 희생자에게도 마음이 있고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을 한사코 부정한다. 대신 이들은 전통과 도리, 공동체적인 가치를 내세우며 당사자의 입장을 깔아뭉개고 희생자에게 모든 감정적, 물리적 짐을 지운다. 싫습니다. 저는 어머님과 같이 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결혼해서 시댁에서 처음으로 입 밖으로 내뱉은 적극적인 거절에 의사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까지 받으며 수개월씩이나 고민하고 용기를 내어 처음으로 말한 반대의 표현이었다. 당연히 집안은 난리가 났다. 특히 시어머니의 분노는 엄청났다. 자신이 합가의 뜻을 비치기 전에 며느리가 알아서 모신다는 말이 나왔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자신이 마치 부탁하는 것처럼 합가 얘기를 먼저 꺼낸 것도 기분이 상하는데 거절까지 하다니 도대체 제정신이냐는 것이었다. 더럽고 치사해서 너랑 같이 안 산다는 저주의 말은 덤이었다. 독성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P씨의 시간은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그녀는 진로실로 내원하며 몇 번이고 자신 때문에 시댁의 평화가 깨진 것 같다는 죄책감을 호소했다. 막상 그녀는 자신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음에도 말이다. 가장 많은 것을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거절로 그녀는 집안을 망친 며느리로 비난받고 있었다. 막상 주변 사람들이야말로 그 누구보다 손익을 철저하게 계산하고 약삭빠르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P씨가 자신들에게 더 이상 조종당하지 않자 그녀를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인 양 비난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만일 우더른을 모시는 게 손 아랫사람의 그 어떠한 행복보다 중요하다면 어쩌면 당신만이 실질적으로 희생을 하고 있나요? 당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도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지요. 하지만 결과로서 보여주고 인생과 시간을 소모해야 되는 것은 오직 당신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설령 당신이 거절함으로써 시어머니께서 속상해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비난을 가하더라도 당신이 일시적으로 죄책감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신이 잘못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이 불편한 논의와 논쟁이야말로 훨씬 예전부터 이루어졌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에서 의견의 차이와 서로에 대한 불만족은 당연한 겁니다. 환자분께서 결코 그들에게 무리한 걸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P씨의 시어머니는 여전히 혼자 지낸다. P씨의 남편이 주저주저하며 정 불편하시면 첫째 아들 집이라도 가서 계시라고 권유해드렸으나 당연히 첫째 아들 부부는 펄쩍 뛰었다. 시어머니 또한 자식들에게 폐해 끼치기 싫고 자신은 여전히 건강하다며 혼자 지내기로 했다. 시댁 식구들이 P씨를 조종하려고 할 때만 해도 이들은 당장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P씨가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아도 예전처럼 매주 시어머니를 찾아뵙지 않아도 놀랄 만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입으로 그렇게 시어머니를 위하던 동서조차도 자신이 시어머니를 모실 수밖에 없게 되자 자신의 남편과 크게 싸웠다고 한다. 도리, 천륜, 효도, 시댁 식구들이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을 막상 그들 스스로는
그 누구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바라보며 그녀는 쓴 웃음을 지었다. 시댁 식구들은 예전만큼 그녀를 함부로 대하거나 그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못하게 되었다. 아무래도 그들은 피씨가 불편해진 모양이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 불편함은 시댁 식구들이 피씨가 나름의 감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녀를 한 명의 인간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요즘 피씨는 대체로는 잘 지내고 있지만 여전히 가끔은 마음이 불편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자신만 희생하면 모두가 그럭저럭 잘 지낼 수 있는 일을 크게 만든 것은 아닐지, 자신이 너무 이기적이고 못된 며느리가 아닐지 걱정하기도 했다. 나는 여전히 흔들리는 그녀에게 말해주었다. 당신은 타인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타인도 당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모두에게는 각자의 고유한 가치와 인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는 나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건대 먼저 나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세요. 그러고도 마음에 여유가 있다면 그때야 비로소 그 외의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책에 나온 사례의 주인공들에게 나는 생각과 감정의 전환을 통해서 행동을 바꾸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분노는 진료실 안에서 조절하는 방법을 배운다고 해서 결코 조절되는 것이 아니며 사람이 살아있는 한 결코 사라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대신에 나는 이들 환경의 독성 요소를 분석하여 이들을 그 환경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 환경이 이들에게 미친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그리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분노를 최대한 친화사회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독성 관계라는 환경에서 벗어나자 이들의 행동은 자연히 변화됐고 이들의 내면 세계도 이에 따라 회복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분노의 적절한 표현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분노는 주변의 모든 것을 재로 만들 만큼 격렬해서도 자신의 마음속에 숨어서 끝내는 스스로를 거대한 용암으로 만들어버릴 정도로 은밀해서도 안 된다. 분노는 그 일부는 마음속에 간직되어 스스로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일부는 외부로 흘려내어 다른 사람이 함부로 당신의 마음을 조종하지 못하도록 거리를 두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분노를 제대로 표현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분노를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것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 기인한다. 첫 번째로 이들은 언제 어느 정도로 분노를 표현해야 되는지 모른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축구 경기를 하는 중에 축구공 대신에 다른 선수를 발로 차는 선수가 경기에서 퇴출당하듯이 사회 공통의 룰에서 심하게 벗어난 자는 추방된다. 집단 생활을 하는 인간의 특성상 추방된 이에게 남아있는 것은 끔찍한 죽음 또는 그보다 더 못한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게 된다. 그렇다면 언제 어느 정도로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적절하게 분노하는 것인가? 분노를 어떻게 표현할지를 배우는 것은 마치 수영을 할 때 다리를 얼마만큼 움직일지를 배우는 것처럼 애매하고 말로 설명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앞서 나는 분노를 표현해야 하는 절대적인 시기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다. 즉, 지금 당장이다. 이는 당신을 화나게 한 대상이 당신이 화가 났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더 이상 당신을 침해하고 더 나아가 당신 감정의 통제권을 빼앗으려고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동시에 당신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자신의 분노를 사용함으로써 통제력을 가지게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경우 먼 미래에 다가올 수치심과 무력감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분노를 표현할 시기가 정해졌다면 남은 것은 분노의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서도 사회에서 추방되지 않는 분노의 수위는 분노를 느끼고 표현한 그 경험 자체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 처음에는 가급적이면 낮은 수위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충분하지 않을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앞서 우리의 정신은 외부 세계의 반응에 영향을 받아 변화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신의 분노 표현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당신의 내적 세계의 피드백이 될 것이다. 상대방의 반응이 부족했다면 당신의 정신은 분노 표현의 수위를 올릴 것이며 상대방의 반응으로 미루어 보아 충분하거나 과했다면 당신의 정신은 본능적으로 표현의 수위를 낮출 것이다. 당신의 정신은 그 상태에서 가장 최적의 움직임을 도출하도록 이미 설계되어 있다. 두 번째 이유는 독성관계 상태에서 어떠한 이들은 자신의 감정 그 자체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는 점이다. 자신의 분노가 과잉되게 표현되어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관계 자체가 끊어질까봐 두려워하게 된다. 이들은 자신에게 올라오는 감정, 그 자체를 불편하게 한다. 독성 관계를 통해 이들은 자신이 주도자의 의도와는 다른 감정을 가지게 된다는 것에 불편함과 죄책감을 느끼도록 조련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으로써 희생자는 분노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독성 관계의 주도자는 언제나 자신의 말과 행동의 결과보다는 의도를 강조한다. 따라서 희생자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에 반대하는 것은 자신의 좋은 의도에 반대하는 것과 동일시하도록 만들어서 이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는 것을 마치 잘못된 일이나 싸움을 거는 것으로 느끼도록 조종한다. 그러나 진실하고 건강한 관계에서는 이것이 반대로 작용한다. 책임져야 할 것은 의도보다는 우리가 직접 내뱉은 말과 행동의 결과이다. 당신이 만일 상대방의 행동으로 촉발된 자신의 내면 세계에서 올라오는 분노를 표현하는 데 망설여진다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는 사과와 용서라는 완충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늘 떠올려야 한다. 당신과 상대방의 관계가 건강하다면 당신은 상대방에게 사과할 의무가 있고 사과하면 상대방에게 용서받을 권리가 있다. 동시에 당신은 상대방에게 사과받을 권리가 있고 용서를 해줄 의무 또한 존재한다. 스스로의 정신을 지켜야 할 의무에 충실하면서도 상대방과 이어지기 위해 만들어진 무언의 전제 조건이다. 따라서 누군가의 행동이 당신에게 분노를 유발한다면 그러한 감정이 올라온 즉시 당신이 아는 가장 친사회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분노를 표현하라. 잠깐, 방금 그 말 뜻 무슨 뜻으로 한 거죠? 라든지 나에게 한 그 행동 다른 사람 앞에서도 할 수 있나요? 이런 정도면 충분하다. 관계가 끊길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만일 당신과 상대방의 관계가 독성 관계가 아니라면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당신과 상대방과의 관계는 편안하고 적절해질 것이다.
반대로 상대방이 당신에게 일어난 분노라는 감정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로부터 빠져나와야 한다. 그 관계는 독성 관계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분노를 표현하라. 가급적이면 일찍. 당신 분노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그 온도를 조절하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이것은 경험이 아니고서는 결코 배울 수가 없다. 물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당신은 결코 수영을 배울 수 없듯 분노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분노의 표현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느꼈다면 주저없이 사과하라. 부당한 일에 분노하는 것은 당신이 사회 부적응자여서도 아니고 특이해서도 아니다. 거절과 분노와 사과는 자연스럽고 건강한 과정이다. 오히려 이것이 없거나 박탈당한 쪽이 훨씬 더 병들어 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이 화를 내도 사과해도 당신의 세상은 끝장나지 않는다. 당신이 마주치는 모든 인간관계는 모두 당신에게 무언가를 느끼게 하고 행동하게 할 것이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아무 타산 없이 잘해준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감사라는 소중한 경험과 함께 당신 내부에 미처 모르는 어떤 가치나 장점이 있을 가능성을 확인시켜 줄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당신이 앞으로 계속 마주치게 될 미지의 관계에 대한 불안을 줄여주고 자신에 대한 안심과 자부심을 느끼게 해줄 것이다. 누군가가 당신을 이유 없이 멀리한다는 것을 깨닫는 경험을 통해 당신은 세상이 당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아픈 상처를 남겼음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당신은 타인들이 마치 당신을 잘 안다는 듯이 함부로 하는 평가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그들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 혹은 최소한 악의는 없는 사람과 지내는 안정되고 평범한 시간을 통해 당신은 너무 애쓰지 않고 그대로 편안하게 있어도 괜찮다는 사실을 몸에 새길 것이다. 그들 중 누군가가 진정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지 않더라도 이러한 경험들은 세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게 만든다. 세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만으로 인간은 제때 마음 놓고 쉴 수 있게 되며 진정으로 능력을 발휘해야 될 때 최상의 컨디션으로 임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충족되어야만 당신은 충분히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만일 당신이 독성 관계의 한가운데 있다면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보편적인 규칙이 어째서 나에게만은 적용이 되지 않는지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을 것이다. 단지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선임이라는 이유로 너무나 쉽게 함부로 당신의 인성이나 정신에 대해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져보기도 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라면 절대 겪지 않았을 형태의 폭력이나 폭언이 당신의 가정이나 당신이 다니는 학교에서만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부당함을 느껴본 적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모두 정상적인 분노, 정상적인 의문, 정상적인 느낌이다. 그러나 오래 지속되어 온 독성관계가 주도자와 희생자의 정상적인 감각을 마비시킨 것이다. 만약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러한 관계에 처한다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를 상상해보자. 과연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지 말이다. 아니면 주도자들이 당신에게 늘 하는 말이나 행동을 그들에게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험해 보는 것도 좋다. 폐쇄된 독성 관계 하에서는 고통받는 희생자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거쳐야 할 이러한 과정을 보편화라고 한다. 자신과 같은 상황이 남들에게 일어났다면 남들은 어떻게 행동할지 상상해 보는 것이다. 또는 남들이 자신과 같은 일을 겪었다면 나는 그들에게 뭐라고 조언해 줄지 생각해 보는 것이다. 보편화는 자기 의심이라는 벽으로 둘러싸인 당신에게 벽 바깥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디딤돌이 되어준다. 만일 다른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 당신에게 일어났다면 당신의 주변 환경이 이상한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일생에 한 번도 듣지 못할 폭언을 매일 듣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다. 독성관계 하에서 분노가 쌓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독성관계가 계속되는 한 그 분노는 점차 비대해져 언젠가는 당신의 통제를 뚫고 나올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분노의 크기와 방향이다. 분노가 커질수록 그 분노를 다루기가 어려워진다. 자신의 팔 힘에 비해서 너무나 무거운 칼을 휘두르는 사람처럼 방향이 어긋나고 이로 인해 자신이 상처를 입을 가능성도 커진다. 분노의 폭발이 살인과 같은 반사회적인 행동이나 자해나 자살, 약물 중독과도 같은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면 독성 관계를 넘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당신의 분노는 올바른 시기에 올바른 대상을 향해야 한다. 당신의 분노는 독성 관계의 주도자들을 향해야 하며 분노를 표출할 올바른 시기는 지금 당장이다. 빠르면 빠를수록 당신은 그 분노를 통제하기 쉬울 것이며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한 온전한 방식으로 표출될 것이다. 그들이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당신의 의사를 확실히 전해야 한다. 당신이 저는 그들의 폭력과 폭언과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확실히 전해야 한다. 물론 당신의 분노를 표현한 순간 당신은 매우 불편한 상황에 부닥칠 것이다. 당신이 평온하던 모든 것을 망쳐버린 것처럼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독성 관계가 인생의 모든 것을 황폐화시키는 것보다 100배는 나은 일이다. 단언컨대 독성 관계를 끝낼 수 있는 평화로운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도자들과 협력자들은 당신이 언제까지나 희생자로 남아있기를 원한다. 설령 당신이 평화로운 해결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주도자와 협력자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분노의 표출로 인한 불편함의 감수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며 그 과정은 상상보다 훨씬 할 만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 앞에는 독성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긴 여정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더는 참지 마라. 분연히 일어나라. 분노를 원동력 삼아 보편화라는 발판을 딛고 자기 의심이라는 벽을 뛰어넘어라. 사랑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폭력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다. 친근함을 표현하려고 나에게 욕설을 한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이다. 타인에게 심한 대우나 폭언을 들어 마땅한 사람은 없다. 당연히 당신도 마찬가지이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제 독성 관계는 정리합니다입니다. 저자는 권순재, 출판사는 생각의 길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권순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현 인천 세종병원 정신건강의학과장 및 치매 전문 인지재활센터장. 저서로는 약한 게 아니라 아팠던 것이다가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원 P씨는 시댁 근처에 사는 30대 후반의 워킹맘이다. 그녀가 내 진료실에 찾아온 이유는 가슴의 답답함과 시도 때도 없이 화가 나는 감정 조절의 어려움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과 자신의 주변 환경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P씨는 남편과 초등학생인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직장 동료인 남편과 만나서 연애를 시작했고 아이가 생겨서 급히 결혼을 결정했다. 당시 P씨의 시댁은 큰 서점을 운영하는 부유한 집안이었다. 남편은 그 집안의 둘째 아들이었다. P씨의 결혼은 그 시작부터 순탄치가 않았다. 시댁에 처음으로 인사를 하던 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손이 떨리고 눈물이 글썽거린다고 했다. 내가 아이만 아니었으면 이 결혼 절대 허락 안 했을 거다. 우리 집에 얼마나 많고 대단한 곳에서 선자리가 많이 들어오는지 아마 모를 거다. 우리 집안은 원래 너희 같은 집 사돈 맺을 만한 집이 아니다. 너희 동소되는 사람 집안 정도나 돼야지. 뭐 어쨌든 이제 와서 결혼을 안 시킬 수도 없고 내 아들 절대 기죽이지 말고 살거라. 모든 집안의 대소사와 명절 준비는 당연히 그녀의 몫이었다. 음식 준비가 서툴다고 핀잔을 주는 시어머니와 함께 종일 싫은 소리를 들어가며 제사 음식 준비를 해야 했다. 남편이 잔업이 있는 날에는 남편도 없는 시댁에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모시기가 일쑤였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두 사람 모두 P씨에게 수고한다거나 잘했다고 하는 등 말 한마디 하는 법이 없었다. 언제부턴가 P씨에게는 그 모습이 공경해야 할 집안 어른보다는 자신이 응당받아야 할 돈을 받으러 오는 채권자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가정주부인 P씨의 손윗동서는 멀리 살면서 명절을 포함해서 1년에 4번 시댁을 방문할 뿐이었다. 아버지가 공직 높은 자리에 있는 동서를 P씨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어려워했다. 한박 웃음을 지으며 이야기하고 있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동서가 먹을 식사를 주방에서 혼자 준비하던 P씨는 문득 자신이 이 집안의 하녀 같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녀를 냉랭하게 대하다가도 그녀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녀를 불러 일을 시켰다. 같이 있으면 눈치를 보고 안절부절 못하는 그녀와는 달리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전혀 불편하지 않은 듯 했다. 시어머니는 P씨가 자신에게 할 도리만 다하면 P씨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기분인지 관심 자체가 없었다. 시어머니는 매번 자신이 응당받아야 할 대접을 받는 것처럼 생각했고 그녀가 마음이 없는 기계인 것처럼 생각하는 듯 했다. 시어머니와 반대로 P씨는 지속해서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날에는 자신이 무언가 잘못한 것처럼 죄책감을 느꼈다. 몇 달 후에 시아버지가 암 판정을 받고 증세가 악화되어 요양병원으로 옮긴 후에는 그녀가 해야 할 일이 더 늘어났다.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시아버지를 챙기는 것도 직장을 다니는 그녀의 몫이 되었다. 그리고 급기야 시어머니는 합가하고 싶다는 기색을 비치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것만으로도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그녀로서는 절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다. 기가 막히게도 남편은 반대하기는커녕 망설이고 있었다. 반면에 아주버님과 손윗동서는 합가를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었다. 그녀가 싫은 내색을 비추자 그들은 PC를 정도 없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갔다. 그녀의 말대로 시어머니에게는 PC가 자신의 권위에 복종하느냐 아니냐만이 중요했다. 그것은 시어머니가 집안일을 하지 못할 만큼 몸이 약해서도 시어머니에게 돈이 없어서도 아니었다. PC의 시어머니는 건강했고 돈도 많았다. 그녀가 PC에게 그럴 필요는 전혀 없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혹독한 시집살이에 시달리고 그러면서도 세상이 변화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던 PC의 시어머니에게는 자신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주는 상황이 필요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있어서 그것은 옛날에 자신을 괴롭히던 본인의 시어머니와 자신이 같은 대접을 받는 것이었다. PC의 시어머니에게 있어서 PC가 복종하는지의 여부는 자신의 지난 세월에 같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제였다. 그녀는 명백하게 부당한 대우를 강요당하면서도 스스로가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이 그녀가 스스로 독성 관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 주도자와 협력자들이 끊임없이 희생하지 않으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나쁜 며느리라며 그녀를 세뇌시켰기 때문이다.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것이 무서웠던 PC는 보통의 정상적인 시댁에서는 최근에는 거의 없어지다시피 한 불합리한 대우를 참아가며 받아들였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며느리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분노하고 동시에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가슴 아파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아파서 견디지 못할 때면 자신을 기만하며 속이기도 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이 분명히 독성관계 안에 있으며 남들이 그녀의 입장과 공감 능력을 악용하여 조종하고 있다는 인식이었다. 그리고 자신이 필요 이상으로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강요받고 있으며 막상 그것을 강요한 그들 스스로는 그 기준을 조금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 또한 필요했다. 진료실에서 독성 관계와 관련된 면담을 거듭하며 그녀는 점차 그녀 자신의 감정들과 남들로부터 강요받은 감정을 분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시어머니가 노화로 인해 몸이 불편해져서 기분이 예민한 것도 그녀의 시아버지가 암에 걸린 것도 그녀의 탓은 아니었다. 사업을 하는 시아주버니 부부가 멀리 살아서 한 번 올 때마다 오랜 시간이 걸려 불편한 것도 그녀 탓이 아니었다. 오히려 PC는 승진까지 포기해가며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이들은 은연중에 그 모든 것을 PC가 책임져야 할 문제처럼 몰아갔다. 하지만 그것은 각자가 책임져야 할 문제였다. 그녀가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들여 희생할 수 있으면 모르되 원하지 않는데도 인생과 정신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니었다. PC의 의견과 상관없이 PC의 시댁 식구들은 시어머니와 PC 부부가 합가한다는 것을 거의 기정사실화했다. 당사자인 시어머니조차도
P씨와 전혀 상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독성 관계가 고착화된 집단에서는 희생자를 제외한 주도자와 협력자들은 희생자에게도 마음이 있고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을 한사코 부정한다. 대신 이들은 전통과 도리, 공동체적인 가치를 내세우며 당사자의 입장을 깔아뭉개고 희생자에게 모든 감정적, 물리적 짐을 지운다. 싫습니다. 저는 어머님과 같이 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결혼해서 시댁에서 처음으로 입 밖으로 내뱉은 적극적인 거절의 의사였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까지 받으며 수개월씩이나 고민하고 용기를 내어 처음으로 말한 반대의 표현이었다. 당연히 집안은 난리가 났다. 특히 시어머니의 분노는 엄청났다. 자신이 합가의 뜻을 비치기 전에 며느리가 알아서 모신다는 말이 나왔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자신이 마치 부탁하는 것처럼 합가 얘기를 먼저 꺼낸 것도 기분이 상하는데 거절까지 하다니 도대체 제정신이냐는 것이었다. 더럽고 치사해서 너랑 같이 안 산다는 저주의 말은 덤이었다. 독성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P씨의 시간은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그녀는 진로실로 내원하며 몇 번이고 자신 때문에 시댁의 평화가 깨진 것 같다는 죄책감을 호소했다. 막상 그녀는 자신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음에도 말이다. 가장 많은 것을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거절로 그녀는 집안을 망친 며느리로 비난받고 있었다. 막상 주변 사람들이야말로 그 누구보다 손익을 철저하게 계산하고 약삭빠르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P씨가 자신들에게 더 이상 조종당하지 않자 그녀를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인 양 비난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만일 우더른을 모시는 게 손 아랫사람의 그 어떠한 행복보다 중요하다면 어쩌면 당신만이 실질적으로 희생을 하고 있나요? 당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도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지요. 하지만 결과로서 보여주고 인생과 시간을 소모해야 되는 것은 오직 당신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설령 당신이 거절함으로써 시어머니께서 속상해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비난을 가하더라도 당신이 일시적으로 죄책감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신이 잘못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이 불편한 논의와 논쟁이야말로 훨씬 예전부터 이루어졌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에서 의견의 차이와 서로에 대한 불만족은 당연한 겁니다. 환자분께서 결코 그들에게 무리한 걸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P씨의 시어머니는 여전히 혼자 지낸다. P씨의 남편이 주저주저하며 정 불편하시면 첫째 아들 집이라도 가서 계시라고 권유해드렸으나 당연히 첫째 아들 부부는 펄쩍 뛰었다. 시어머니 또한 자식들에게 폐해 끼치기 싫고 자신은 여전히 건강하다며 혼자 지내기로 했다. 시댁 식구들이 P씨를 조종하려고 할 때만 해도 이들은 당장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P씨가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아도 예전처럼 매주 시어머니를 찾아뵙지 않아도 놀랄 만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입으로 그렇게 시어머니를 위하던 동서조차도 자신이 시어머니를 모실 수밖에 없게 되자 자신의 남편과 크게 싸웠다고 한다. 도리, 천륜, 효도, 시댁 식구들이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을 막상 그들 스스로는 그 누구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바라보며 그녀는 쓴 웃음을 지었다. 시댁 식구들은 예전만큼 그녀를 함부로 대하거나
그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못하게 되었다. 아무래도 그들은 P씨가 불편해진 모양이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 불편함은 시댁 식구들이 P씨가 나름의 감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녀를 한 명의 인간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요즘 P씨는 대체로는 잘 지내고 있지만 여전히 가끔은 마음이 불편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자신만 희생하면 모두가 그럭저럭 잘 지낼 수 있는 일을 크게 만든 것은 아닐지, 자신이 너무 이기적이고 못된 며느리가 아닐지 걱정하기도 했다. 나는 여전히 흔들리는 그녀에게 말해주었다. 당신은 타인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타인도 당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모두에게는 각자의 고유한 가치와 인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는 나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건대 먼저 나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세요. 그러고도 마음에 여유가 있다면 그때야 비로소 그 외의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책에 나온 사례의 주인공들에게 나는 생각과 감정의 전환을 통해서 행동을 바꾸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분노는 진료실 안에서 조절하는 방법을 배운다고 해서 결코 조절되는 것이 아니며 사람이 살아있는 한 결코 사라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대신에 나는 이들 환경의 독성 요소를 분석하여 이들을 그 환경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 환경이 이들에게 미친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그리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분노를 최대한 친화사회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독성 관계라는 환경에서 벗어나자 이들의 행동은 자연히 변화됐고 이들의 내면 세계도 이에 따라 회복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분노의 적절한 표현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분노는 주변의 모든 것을 재로 만들 만큼 격렬해서도 자신의 마음속에 숨어서 끝내는 스스로를 거대한 용암으로 만들어버릴 정도로 은밀해서도 안 된다. 분노는 그 일부는 마음속에 간직되어 스스로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일부는 외부로 흘려내어 다른 사람이 함부로 당신의 마음을 조종하지 못하도록 거리를 두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분노를 제대로 표현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분노를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것은 다음에 두 가지 이유에 기인한다. 첫 번째로 이들은 언제 어느 정도로 분노를 표현해야 되는지 모른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축구 경기를 하는 중에 축구공 대신에 다른 선수를 발로 차는 선수가 경기에서 퇴출당하듯이 사회 공통의 룰에서 심하게 벗어난 자는 추방된다. 집단 생활을 하는 인간의 특성상 추방된 이에게 남아있는 것은 끔찍한 죽음 또는 그보다 더 못한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게 된다. 그렇다면 언제 어느 정도로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적절하게 분노하는 것인가? 분노를 어떻게 표현할지를 배우는 것은 마치 수영을 할 때 다리를 얼마만큼 움직일지를 배우는 것처럼 애매하고 말로 설명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앞서 나는 분노를 표현해야 하는 절대적인 시기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다. 즉, 지금 당장이다. 이는 당신을 화나게 한 대상이 당신이 화가 났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더 이상 당신을 침해하고 더 나아가 당신 감정의 통제권을 빼앗으려고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동시에 당신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자신의 분노를 사용함으로써 통제력을 가지게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경우 먼 미래에 다가올 수치심과 무력감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분노를 표현할 시기가 정해졌다면 남은 것은 분노의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서도 사회에서 추방되지 않는 분노의 수위는 분노를 느끼고 표현한 그 경험 자체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 처음에는 가급적이면 낮은 수위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충분하지 않을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앞서 우리의 정신은 외부 세계의 반응에 영향을 받아 변화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신의 분노 표현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당신의 내적 세계의 피드백이 될 것이다. 상대방의 반응이 부족했다면 당신의 정신은 분노 표현의 수위를 올릴 것이며, 상대방의 반응으로 미루어 보아 충분하거나 과했다면 당신의 정신은 본능적으로 표현의 수위를 낮출 것이다. 당신의 정신은 그 상태에서 가장 최적의 움직임을 도출하도록 이미 설계되어 있다. 두 번째 이유는 독성관계 상태에서 어떠한 이들은 자신의 감정 그 자체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는 점이다. 자신의 분노가 과잉되게 표현되어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관계 자체가 끊어질까봐 두려워하게 된다. 이들은 자신에게 올라오는 감정, 그 자체를 불편하게 한다. 독성 관계를 통해 이들은 자신이 주도자의 의도와는 다른 감정을 가지게 된다는 것에 불편함과 죄책감을 느끼도록 조련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으로써 희생자는 분노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독성 관계의 주도자는 언제나 자신의 말과 행동의 결과보다는 의도를 강조한다. 따라서 희생자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에 반대하는 것은 자신의 좋은 의도에 반대하는 것과 동일시하도록 만들어서 이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는 것을 마치 잘못된 일이나 싸움을 거는 것으로 느끼도록 조종한다. 그러나 진실하고 건강한 관계에서는 이것이 반대로 작용한다. 책임져야 할 것은 의도보다는 우리가 직접 내뱉은 말과 행동의 결과이다. 당신이 만일 상대방의 행동으로 촉발된 자신의 내면 세계에서 올라오는 분노를 표현하는 데 망설여진다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는 사과와 용서라는 완충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늘 떠올려야 한다. 당신과 상대방의 관계가 건강하다면 당신은 상대방에게 사과할 의무가 있고, 사과하면 상대방에게 용서받을 권리가 있다. 동시에 당신은 상대방에게 사과받을 권리가 있고 용서를 해줄 의무 또한 존재한다. 스스로의 정신을 지켜야 할 의무에 충실하면서도 상대방과 이어지기 위해 만들어진 무언의 전제 조건이다. 따라서 누군가의 행동이 당신에게 분노를 유발한다면 그러한 감정이 올라온 즉시 당신이 아는 가장 친사회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분노를 표현하라. 잠깐, 방금 그 말 뜻 무슨 뜻으로 한 거죠? 라든지 나에게 한 그 행동 다른 사람 앞에서도 할 수 있나요? 이런 정도면 충분하다. 관계가 끊길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만일 당신과 상대방의 관계가 독성 관계가 아니라면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당신과 상대방과의 관계는 편안하고 적절해질 것이다. 반대로 상대방이 당신에게 일어난 분노라는 감정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로부터 빠져나와야 한다. 그 관계는 독성 관계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분노를 표현하라. 가급적이면 일찍. 당신 분노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그 온도를 조절하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이것은 경험이 아니고서는 결코 배울 수가 없다. 물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당신은 결코 수영을 배울 수 없듯 분노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분노의 표현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느꼈다면 주저없이 사과하라. 부당한 일에 분노하는 것은 당신이 사회 부적응자여서도 아니고 특이해서도 아니다. 거절과 분노와 사과는 자연스럽고 건강한 과정이다. 오히려 이것이 없거나 박탈당한 쪽이 훨씬 더 병들어 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이 화를 내도 사과해도 당신의 세상은 끝장나지 않는다. 당신이 마주치는 모든 인간관계는 모두 당신에게 무언가를 느끼게 하고 행동하게 할 것이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아무 타산 없이 잘해준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감사라는 소중한 경험과 함께 당신 내부에 미처 모르는 어떤 가치나 장점이 있을 가능성을 확인시켜 줄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당신이 앞으로 계속 마주치게 될 미지의 관계에 대한 불안을 줄여주고 자신에 대한 안심과 자부심을 느끼게 해줄 것이다. 누군가가 당신을 이유 없이 멀리한다는 것을 깨닫는 경험을 통해 당신은 세상이 당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아픈 상처를 남겼음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당신은 타인들이 마치 당신을 잘 안다는 듯이 함부로 하는 평가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그들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 혹은 최소한 악의는 없는 사람과 지내는 안정되고 평범한 시간을 통해 당신은 너무 애쓰지 않고 그대로 편안하게 있어도 괜찮다는 사실을 몸에 새길 것이다. 그들 중 누군가가 진정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지 않더라도 이러한 경험들은 세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게 만든다. 세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만으로 인간은 제때 마음 놓고 쉴 수 있게 되며 진정으로 능력을 발휘해야 될 때 최상의 컨디션으로 임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충족되어야만 당신은 충분히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만일 당신이 독성 관계의 한가운데 있다면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보편적인 규칙이 어째서 나에게만은 적용이 되지 않는지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을 것이다. 단지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선임이라는 이유로 너무나 쉽게 함부로 당신의 인성이나 정신에 대해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져보기도 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라면 절대 겪지 않았을 형태의 폭력이나 폭언이 당신의 가정이나 당신이 다니는 학교에서만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부당함을 느껴본 적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모두 정상적인 분노, 정상적인 의문, 정상적인 느낌이다. 그러나 오래 지속되어 온 독성관계가 주도자와 희생자의 정상적인 감각을 마비시킨 것이다. 만약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러한 관계에 처한다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를 상상해보자. 과연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지 말이다. 아니면 주도자들이 당신에게 늘 하는 말이나 행동을 그들에게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험해 보는 것도 좋다.
폐쇄된 독성 관계 하에서는 고통받는 희생자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거쳐야 할 이러한 과정을 보편화라고 한다. 자신과 같은 상황이 남들에게 일어났다면 남들은 어떻게 행동할지 상상해 보는 것이다. 또는 남들이 자신과 같은 일을 겪었다면 나는 그들에게 뭐라고 조언해 줄지 생각해 보는 것이다. 보편화는 자기 의심이라는 벽으로 둘러싸인 당신에게 벽 바깥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디딤돌이 되어준다. 만일 다른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 당신에게 일어났다면 당신의 주변 환경이 이상한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일생에 한 번도 듣지 못할 폭언을 매일 듣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다. 독성관계 하에서 분노가 쌓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독성관계가 계속되는 한 그 분노는 점차 비대해져 언젠가는 당신의 통제를 뚫고 나올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분노의 크기와 방향이다. 분노가 커질수록 그 분노를 다루기가 어려워진다. 자신의 팔 힘에 비해서 너무나 무거운 칼을 휘두르는 사람처럼 방향이 어긋나고 이로 인해 자신이 상처를 입을 가능성도 커진다. 분노의 폭발이 살인과 같은 반사회적인 행동이나 자해나 자살, 약물 중독과도 같은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면 독성 관계를 넘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당신의 분노는 올바른 시기에 올바른 대상을 향해야 한다. 당신의 분노는 독성 관계의 주도자들을 향해야 하며 분노를 표출할 올바른 시기는 지금 당장이다. 빠르면 빠를수록 당신은 그 분노를 통제하기 쉬울 것이며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한 온전한 방식으로 표출될 것이다. 그들이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당신의 의사를 확실히 전해야 한다. 당신이 저는 그들의 폭력과 폭언과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확실히 전해야 한다. 물론 당신의 분노를 표현한 순간 당신은 매우 불편한 상황에 부닥칠 것이다. 당신이 평온하던 모든 것을 망쳐버린 것처럼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독성 관계가 인생의 모든 것을 황폐화시키는 것보다 100배는 나은 일이다. 단언컨대 독성 관계를 끝낼 수 있는 평화로운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도자들과 협력자들은 당신이 언제까지나 희생자로 남아있기를 원한다. 설령 당신이 평화로운 해결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주도자와 협력자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분노의 표출로 인한 불편함의 감수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며 그 과정은 상상보다 훨씬 할 만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 앞에는 독성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긴 여정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더는 참지 마라. 분연히 일어나라. 분노를 원동력 삼아 보편화라는 발판을 딛고 자기 의심이라는 벽을 뛰어넘어라. 사랑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폭력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다. 친근함을 표현하려고 나에게 욕설을 한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이다. 타인에게 심한 대우나 폭언을 들어 마땅한 사람은 없다. 당연히 당신도 마찬가지이다.